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라는 책입니다. 임다혜 지음 이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다이어리에 목표와 계획을 적고 실행해 나가면서 목표와 꿈을 하나씩 이룬 성공 경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늘 내일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목표한 바를 성실히 달성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함께한 다이어리 쓰기는 독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활용해 일상을 컨트롤하고 목표를 이뤄가는 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나는 그토록 소원하던 평범한 인생을 쟁취해냈다. 인천의 반지하 빌라에서 혼자 만화책을 보던 소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고 책을 써서 받은 인세로 주말마다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있다. 평범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료하고 싫은 것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경험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에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새벽 5시에 트럭 옆 길거리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자애가 책을 쓰는 작가가 되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니. 엄마는 요즘도 길에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을 보면 내 생각이 난다며 잔뜩 받아온다. 나도 그렇다. 식당 알바를 한 적이 있어 식당에 가면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 덕분에 내가 여기에 있다. 하려고만 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오히려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의지가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큰 상처가 된다는 걸 경험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하다 보면 가지기 어려운 100가지 기회 중에 딱 하나 정도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같다. 나에게는 다이어리 쓰기가 그 증거였다. 그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록에서 하나씩 지우고 그렇게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때의 내가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의 작은 일이 쌓이면 뭐라도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한 명쯤은 내 이야기를 믿고 다이어리 쓰기에 도전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날마다 작은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기록은 나를 더 나아지게 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저축, 분명 1월 1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생각해보니 작년이랑 똑같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에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만 그런가 싶어 친구에게 물어보니 하루하루 살기도 팍팍한데 무슨 목표냐며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한다. 바쁘게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는 지금의 모습에서 뭔가 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요즘 유행하는 자격증을 따볼까. 올해만큼은 정말로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이직을 해볼까. 이런저런 다짐을 해본다. 그런데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 3월에 연봉 협상하고 5월에 돈 나가는 연휴를 보내고 7월에
여름 휴가 여행 한번 다녀오면 9월 추석이 다가오고 10월에는 커피 전문점에서 내년 다이어리가 새로 나온다.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년이 순식간에 끝난다. 그리고 새해 목표를 다시 세운다. 다이어트, 영어 공부, 저축 하면서 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방향성이 없으면 의욕의 기복에 휘둘린다. 힘이 불끈 솟으면 엄청 열심히 했다가 기분이 다운되면 내버려 두기 쉽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분명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자리인 나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이 있다면 오늘 단 한 걸음밖에 걷지 못했더라도 멈추지만 않으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 단기간에 보면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사람보다 느린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태에서 뭘 하면 행복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셸 오바마는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내 기분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역시 나에 대한 로 데이터를 모아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기록을 통해서 말이다.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집안 형편상 동생과 번갈아 가며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2년을 휴학했다. 그 시간 동안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볼까 싶어 학원을 갔는데 당시 학원비도 집에 부담이었다. 회계 시험에 필요한 계산기도 짝퉁으로 한참 뒤에야 살 수 있었다. 하루 5천 원을 받아서 집에서 나오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차비를 하고 남은 돈으로 점심과 저녁밥을 먹어야 했다. 보통 빵과 우유로 때웠다. 그러다가 한 언니와 친해졌다. 나와 같은 대학생인 그녀는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다. 언니는 내 밥을 자주 챙겨 주었고 쉴 때면 백화점에 데려갔다. 남 백화점에서 매니저가 손님에게 음료도 주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도 나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부자는 나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접해보니 달랐다. 그 언니는 소탈했고 본인도 능력이 있어 가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금액도 상당했다.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은 부모님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했다. 한 번도 내 밥을 사주면서 생색을 내지 않고 뽐내지도 않았다. TV를 보다가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바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곤 했다. 그녀를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 돈이란 무엇일까? 그건 나를 나답게 살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나는 원래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차비와 밥값을 먼저 계산해보고 거절하는 계산적인 사람인가? 100원, 200원 손해 봤다고 짜증이 나는 사람인가? 부당하게 알바비를 못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 시간에 얼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며 포기하는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힘들다며 외면하는 사람인가? 돈 걱정에 지이지만 않았다면 나는 조금 여유롭고 쿨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나는 나를 모른다.
돈 걱정 없이 내 성격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기에 맞춰 유연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주식과 부동산은 둘 다 해야 한다. 가끔 주식 쪽에서는 부동산이 돈을 묶어 놓는다며 싫어하고 부동산 쪽에서는 변동성이 크다며 주식을 싫어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살펴보니 내 집, 내 건물 없는 부자 없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부자도 못 봤다. 하물며 수입이 쥐꼬리만한 서민은 돈을 벌 방법이라면 가릴 것 없이 둘 다 시도하는 게 당연하다. 주식은 경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게 도와주니 좋고 부동산은 살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 거래를 하게 되는 생필품이니 교양이 아닌 필수로 공부해야 할 지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공부할 땐 몰랐는데 지나고 다시 훑어보니 패턴이 있었다. 어떤 시기에는 닷컴 버블이 일었고 어떤 시기에는 IMF 때 헐값에 사들였던 부동산이 상승해 돈 벌었다는 책들이 나왔다. 어떤 때는 당진 등 지방의 토지를 산 사람의 책들이 나왔다. 어떤 시기에는 절약, 저축책이 쏟아지고 어떤 시기는 펀드 제대로 알고 넣으라는 책이 쏟아지고 어떤 시기에는 빌라 경매책이 쏟아졌다. 통장 쪼개기나 연금을 바탕으로 한 재무설계책이 유행하던 시기도 있었다. 재테크 시장에도 트렌드와 사이클이 존재했던 것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 적당히 그 시기에 맞는 투자법을 활용해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나 같은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 가장 중요한 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일생에 몇 번 찾아오는 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싼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식도 부동산도 특별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기 전까지는 재테크일 뿐 주 수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IMF 사태와 금융위기를 지켜보니 월급만 믿고 있는 월급쟁이도 위험하고 호황기 때의 결과만을 보고 실력을 과신했던 전업 투자자들도 위험했다. 살면서 돈을 모으는 과정은 수도꼭지를 틀어 대야에 물을 받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 수입은 틀면 물이 나오는 수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테크는 물을 저장해 놓는 대야와 같다. 꾸준한 현금 흐름과 재테크는 둘 다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 관찰 결과 최고의 경우는 자기 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그걸 주식과 부동산에 담아 놓았던 사람이었다. 반면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 물이 조금 차기만 하면 수도꼭지를 잠그고 받아놓은 물을 쓰며 살겠다는 사람이었다.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계산해야 하는데요. 새해 목표가 안 지켜지는 것은 투입 시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시간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그제야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 예를 들어 막연히 올해는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올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블로그에 1일 1 포스팅을 하고 유튜브에도 도전해보고 책 100권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보자.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지났네. 내가 간절함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을 느끼고 아예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먼저 다이어리에 쭉 적어보면
내가 업무와 육아를 하면서 남는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책을 한 권 읽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고 그걸 정리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하루 2시간씩을 책 읽기에 투자해야 1년에 100권 읽기라는 목표 하나가 겨우 실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깨닫게 되면 저 많은 목표 중에 어느 걸 먼저 이룰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일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돈은 목표를 위해 써야 하는데요. 한때 물질적인 것에 돈을 쓰기보다 경험에 돈을 써야 한다는 말이 유행했다. 명품 가방을 들면 속물이라고 여기지만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칭찬받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회사에 4명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2년간 조금씩 적금을 부어서 하나씩 마련한 것들이었다. 그 외에도 퇴직 후 작은 가게를 내고 싶다는 꿈을 위해 별도의 적금과 펀드로 종잣돈을 모으고 있었다. 한 명은 계절별로 여행을 자주 다녔다. 긴 연휴가 있으면 친구들과 해외로, 여름엔 바닷가로, 겨울엔 스키장으로 빠지지 않고 순례했다. 그 결과 모아놓은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결혼 자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다른 한 명은 회사 동료들과 자주 어울렸다. 가진 돈의 대부분을 술값과 골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사람의 입버릇은 인간관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몇 년 뒤에 구설수에 휘말려 한직으로 물러난 뒤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또 한 명은 최신 자동차와 기계를 좋아했다. 데이트도 세련되게 해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모아놓은 돈도 집도 없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처지였다. 덕분에 결혼 준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을 접하면서 느꼈다. 누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싶을 때는 무엇에 돈을 쓰느냐가 아닌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다는 것을.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SNS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경험에 돈을 써야 한다기보다 목표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인생 목표라면 정해진 용돈 내에서 술값을 줄여 가족과의 외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 건물에서 커피 마시기가 목표라면 사교육비를 조금 줄여 종잣돈부터 모으고 투자를 공부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1년에 하나씩만 이뤄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5년 뒤 사이에 해야 할 일을 도출해 본 뒤에는 이 리스트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새해 목표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첫째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려고 한다. 실적 좋은 직장인, 자상한 엄마, 훌륭한 살림꾼, 성공한 투자자, 날씬한 몸매, 독서가 주말의 취미 활동을 모두 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과 예산과 내 체력은 한정되어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겪어본 결과 모든 걸 잘하려다 다 놓치기보다 1년에 하나씩만 성공해도 충분하다. 다른 건 현 상태를 유지하며 딱 하나만
1년 안에 일정 수준에 올려놓으면 내년에는 그것을 유지만 하면서 다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문제는 빨리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에 있다. 여러 계단을 뛰어오르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한 칸씩을 확실히 밟는 편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을 정해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별 목표와 일별 목표를 정할 때 꼭 필요한 게 할 일, 기간, 예산이다. 그 중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점은 예산이다. 책 출간을 목표로 했던 2017년 당시 기타 계획을 포함해 1년 총 예산은 145만 원, 월 약 12만 원이 도출되었다. 관련 강의를 듣거나 책을 사보는 등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가계부의 자기 개발 비용으로 미리 책정해 놓아야 한다. 문제는 늘 한정된 자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비용이니 눈치 보지 않고 팍팍 지출하면 참 좋겠지만 책 한 권 내보겠다고 집안 살림을 거덜낼 수는 없다. 특히나 내 경우에는 올해 안에 책 쓰기보다 상위 목표인 45살에 순자산 8억 원이 있으니 두 가지가 바뀌면 곤란하다. 그래서 예산은 중요하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너무 오버하지 않는 수준의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월 5만 원, 10만 원 등 자기 개발 비용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에 맞춰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터 제외한다. 특히 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비용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자꾸 자신의 꿈을 양보하게 된다. 당장 눈앞에 가족들 반찬이나 아이들 옷이 보이면 먼저 지출해버리는 것이다. 감정에 휘둘려 지출하지 말고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 꼭 방향성, 우선순위, 지속적인 피드백을 고민하고 해야 할 일, 기간, 예산을 적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아침에 큰 부를 이루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주일, 한 달, 1년 후 조금씩 매일 성장해 나가면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행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은 꼭 이뤄내는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